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2.5단계였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고 음식점들은 밤 9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가운데는 PC방의 영업만 허용됐고 노래방과 클럽 등은 계속해서 문을 닫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내려갔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원격 수업은 오는 일요일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교육감들과의 회의를 거친 뒤에 결정합니다. 300인이 안 되는 중소형 학원들은 오늘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지난주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행방을 감춘 유 씨를 경찰이 어제 붙잡은 뒤 곧바로 저녁에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8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이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고 2017년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계획도 마련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는 이번 주에 출간됩니다. 유례 없이 혹독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네팔에서 산사태로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기에 폭우 피해로 숨진 사람이 3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들은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은 매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빵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학원과 스터디 카페 운영도 재개됩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가운데는 유일하게 PC방의 영업만 허용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그렇고요. 그 뒤 추석 연휴가 있는 28일부터 2주 동안은 또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오늘부터 완화되는 방역 조치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고심 끝에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방역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없이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도 다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헬스클럽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대신 업주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개의 고위험 시설 업종 중에서 PC방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지만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뷔페 등 나머지 11개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 총리는 특히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언제부터 재개할지 이르면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도권 학교의 등교 수업을 언제부터 재개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는 원격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이해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교육감 회의에선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할지를 놓고 의견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 방역 기간을 고려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 만큼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간헐적으로 등교 수업을 재개해도 9일 후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등교 수업 여부와 별개로 수도권 중소학원은 오늘부터 집합 금지가 풀립니다. 이에 따라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수도권 대형 학원은 27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을 앞두고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등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냈습니다. 여권 내부의 달라진 기류도 한 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아들이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아들이 당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부대로 돌아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검은색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며 거짓과 왜곡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이 죄다 들통나니 동정을 구걸한다고 입장문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 추 장관이 법무 검찰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어제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앞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오히려 역풍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실명을 밝히며 배후설을 제기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황 의원의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검색하면서 한때 서 씨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애초 추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찍 그것도 송구라는 단어를 쓰며 입장을 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예정에 없던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대정부 질의에 국방장관 청문회까지 이번 주 내내 추 장관 정국이 예정돼 있어 내부 전열을 가다듬은 겁니다. 당내에서는 병역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자세를 낮추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알릴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심소혜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 건설 현장의 식당 브로커, 이른바 한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췄는데 어제 낮 서울에서 붙잡혔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상봉 씨. 인천지법은 어제 저녁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9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낮 12시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행방을 감춘 지 나흘 만입니다. 유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다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선거 개입을 직접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고 4번이나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허위 고소 등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보좌관 A 씨는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일으키는데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응시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표 40명이 단체 행동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동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국가고시에 응시할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응시 기회를 또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시험을 치겠다고 하지 않는데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라는 말로 다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대상 학생의 86%, 2,700여 명이 응시를 거부해 현재 14%만 시험을 치르는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원서 접수 기간을 늘리고 시험 날짜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응시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대생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철회하라며 끝까지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온 4학년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잠시 멈추겠다는 데 대해 정부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체 행동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정부와의 갈등이 쉽게 풀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등이 담긴 미국 우드워드 기자의 책 출간을 앞두고 그 내용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정상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년 전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다는 내용도 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2018년 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IA 국장 신분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은 당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내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고도 했는데 진짜인지 허세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며 긴장감이 높던 2017년 말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당시 국방장관의 말을 빌어 책에 적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이나 서신에서 한 번도 주한미군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무부에선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둔을 원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책에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LA에서 지역 경관들이 순찰을 돌던 중에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을 언급하면서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자켓을 입은 한 남성이 성큼성큼 경찰차를 향해 다가가더니 갑자기 조수석을 향해 총을 쏘고는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7시쯤
로스앤젤레스 인근 캄튼 지역 지하철역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경관은 이곳에서 순찰을 돌던 중 갑작스레 수차례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는데요. 직접 무전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에 맞은 경관 중 한 명은 6살 아이를 둔 31살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24살 남성이었습니다. 두 경관 모두 14개월 전에 셰리프 요원이 됐습니다. Said that was a cowardly act. It pisses me off. It dismays me at the same time, and there's no pretty way to say i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용의자는 강하게 매질을 해야 할 동물이라며 경관들이 순직할 경우 사형이 적용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비양심적인 사건이라며 범인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10여 년 만에 가장 혹독한 장마를 겪고 있는 네팔 소식도 있는데요. 산사태가 크게 또 나서 10여 명이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우기에 폭우 피해로 사망한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얼굴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공포와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표정입니다. 지붕까지 흙과 나무가 쌓였고 구조대와 주민들은 흩어진 주택 잔해를 둘러보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120km 떨어진 신두팔 쪽 바으라비세에서 일요일 새벽 산사태가 났습니다. 카트만두 포스트는 산사태가 주택 22채를 덮쳐 최소 11명이 숨지고 중상 1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2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이어진 폭우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팔에서는 매년 몬순이라 불리는 우기인 6월부터 9월 폭우와 산사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시기 314명이 숨지고 160명이 다쳤습니다. 292명이 목숨을 잃어 최악으로 기록된 2018년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몬순 피해는 네팔뿐 아니라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전역에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며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해 폭우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지만 추 장관이 자신의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해전 등에 참가한 전역자들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아 보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단기 복무 또는 의무 복무 전역자 25명에게 취업 정보 제공과 입사 지원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88%가량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업무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과 재택근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코로나가 해소가 돼도 재택근무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온 지난달 구직 단념자 68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청년 세대였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36.5%, 그리고 30대는 16.1%로 합해서 53%에 가까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에서는 자국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 쉬는 날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고 해외 사업장 철수 계획도 속속 밝히고 있는데 해외 입출국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자가격리 의무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외출을 했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당일은 격리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하루 먼저 격리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90대 노인이 실종돼 경찰이 닷새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아침 아들과 헤어져 산으로 들어간 뒤 오후에 도로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목격된 뒤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힌 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단비 감독의 영화 남매의 여름밤이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산 인수봉 아래에서 높이 2m의 석불 입상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북한산 일대에 분포한 불상 가운데 가장 시기가 빠른 고려 초기 불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 양양의 축제,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석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29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쇄가 됐던 재활병원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입원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태풍 영향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과 태백선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화가 됐습니다. 산사태가 난 구간의 복구와 안전점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남부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너울이 일면서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충남 금산의 요양원 그리고 청양 김치공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곳들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지금 몇 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건가요?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금산군 성김 요양원에서 어제 입소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성김 요양원에서 지난 10일 50대 요양보호사가 처음 확진됐는데요. 그 뒤에 환자와 직원들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대와 50대 입소자가 각각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긴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최초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에서도 3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어제 오전 5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요. 이 여성과 접촉한 20대와 5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 경로는 아직도 확인 중입니다. 청양 김치공장에서는 지난 2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었는데요.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지명 3명이 직원 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모두 음성이 나왔었는데 확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입니다. 역시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졌네요. 명절 연휴부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8일부터 4일간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 연휴 로시 하샤나인데요. 유대인의 새해 연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부터 3주간 전국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은 집에서 500m 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쇼핑몰과 호텔 등도 닫습니다. 이스라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하순에는 한 자릿수까지 줄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꾸준하게 늘어서 최근에는 3-4천 명에 이릅니다. 보건부 장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남 우체국의 직원 한 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이 직원은 비대면 업무를 해서 구민들과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배달을 나갔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사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금까지 2번 이뤄졌습니다. 운전자는 지병이 있었고 숨을 못 쉬겠다면서 조사 중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을왕리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직후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도중 운전자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면서 이틀 동안 2차례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힘들 정도로 지병이 있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거를 큰 사고를 냈는지 인지를 못해요. 그 여자가 하염없이 울었다는데 전혀 그런 반성 없었어요. 현장에도 전혀.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동승자 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는 운전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기물 더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관할 소방 인력이 총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3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령 휴게소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를 모두 태우고 옆에 주차돼 있던 트럭에 옮겨 붙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2대와 승용차 1대 등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주지사와 지역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속한 여당 통합러시아당이 어느 정도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 지방선거는 러시아 전역 85개 연방 주체 가운데 83개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선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권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어제 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За новых людей. А почему? Ну, мне кажется, они очень здравые вещи предлагают, новые люди, то есть политики. Ну, у меня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знакомых среди депутатов. Я лично этих людей знаю, поэтому я знаю, что на них можно положиться. 이번 러시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독극물 테러 의혹입니다. 나발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시베리아 도시들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테러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프루갈 하바롭스크 주지사가 체포된 이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프루갈 주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 야당 후보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로 정치적 탄압에 의해 체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를 중심으로 반푸틴 시위가 확산됐고
사전 투표가 진행된 지난 12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러시아 지방선거에서는 앞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도입된 전자투표도 실시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투표일을 연장하고 전자투표를 진행함으로써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지방선거 어제 본투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오게 될지 궁금하고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제 모스크바 시간으로 저녁 9시 서쪽 끝 칼리닝그라드 주를 끝으로 러시아 지방선거 투표가 끝났습니다. 현재 이르쿠츠크 지역 주지사 선거에서는 이고르 코프체프 후보가 60.55%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미하일 샤포프 공산당 후보가 26.6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여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선거는 통상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서방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무능한 대응,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테러 등이 맞물려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푸틴 정부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같은 러시아 야권의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 나발리 독극물 테러 의혹 그리고 푸르갈 주지사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변수가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보입니다. 지난 6월 푸르갈 하바롭스크 주지사에 대한 전격 체포로 인해 극동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10주째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발리 사건 이후 시위대는 푸틴 차를 마셔라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요. 러시아 야권에서는 나발리 사건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에서는 반푸틴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서 강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나발리 사건이 푸틴의 절대 권력에 균열을 가져오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의 대항마로 등장한 알렉세이 나발리는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반이 넘는 푸틴의 인기로 인해 러시아 야권은 거의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극물 테러 사건은 나발리의 인지도를 높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나발리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내년 총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렉세이 나발리에게서 저는 과거 페레스트로이카 시절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옐친 대통령에게는 오뚜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공산주의자들이 무너뜨리려는 듯 온갖 시도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 대통령에게 오뚜기라는 별명을 붙였었습니다. 지금 베를린 병원에서 회복 중인 나발리가 오뚜기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푸틴에게 고분고분했던 관제 야당의 모습에서 러시아 정계에 오랜만에 등장한 젊은 야권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볼 때 내년 총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크게 고전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야심차게 준비했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닉 V가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년 총선에서 러시아 야권의 약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주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온 상황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러시아 야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푸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무덤이 훼손돼 있는 걸 알게 됐다면
추모공원 측은 지난달 비가 많이 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5,000개의 묘가 있는 추모공원입니다. 돌로 쌓아놓은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에 묻히거나 묘비가 뜯겨나간 곳도 보입니다. 지난달 초 충주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렇게 흙이 쏟아지고 무너진 곳이 50여 곳입니다. 40여일째 손도 못 댄 곳도 있습니다. 당시 비가 워낙 많이 내려 피해가 컸고 복구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모공원을 왔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그냥 올라간 거였는데 광경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놀랬거든요. 가족들은 무덤이 한 달 넘도록 훼손돼 있었다면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막 다 모여서 갔을 텐데. 공원 측은 무덤 훼손이 심하지 않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감추려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우려로 복구하지 못했다며 추석 전까지 작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총장 일가의 배임 횡령 의혹 등을 두고 학교 측과 직원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경성대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측의 인사 조치 때문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교수들과 학생, 교직원이 학교 측의 해임 철회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학교법인 한석 학원이 김미옥 교수에 대해서 내린 해임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경성대와 교수들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송수건 총장이 부임한 2011년 이후입니다. 총장이 인사를 규정에 따르지 않았고 이사장은 배임과 횡령 등을 했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인사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도서관 사서였던 김동윤 씨는 2018년 산청에 있는 한 야구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학교 포털에서 총장을 비판한 뒤였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홀로 잡초 관리 등을 하며 6개월을 버텼습니다. 저 운동장을 보면서 김 선생님 니 혼자서 저 풀을 다 깎을 수 있겠나? 이렇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귀 후에도 우편물 배달 등을 지시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정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성대는 김 씨 이외에도 총장 퇴진 운동에 참여한 교수 3명을 해임했습니다.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3명 중 2명에 대해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교수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도 교수를 잃은 학생들은 황당해합니다. 논문을 단장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참담합니다.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인 교수, 교직원 20여 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60여 차례 고소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은 익명 채팅방에서 특정 교수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일 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저희가 최근 광화문 집회가 있었던 시기에 확진자 추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 건 연휴가 5일이나 되고 평상시보다 인구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을 최소화시켜 놓을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JTBC가 확진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자 얼마 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55명이던 지난달 15일의 경우 비수도권 확진자는 10명으로 국내 확진자의 6.5%였습니다. 확진자 400명을 넘겼던 지난달 27일엔 비수도권 확진자는 121명으로 28%를 차지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있던 지난 15일 수도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자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역시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진단 당시 무증상자가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4명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큰 건 바로 쌓여만 가는 임대료 문제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가 하면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김진우 씨.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매출도 8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집에 이들 뭐 돌반지라든가 그런 거 솔직히 저번 달에 좀 처분했어요. 사업 자금을 버티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뭐 집에 있는 뭐 적금도 뭐 깨고. 그나마 건물주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절반으로 깎아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대출도 안고 있고 힘든 건 사실인데 저 어려운 것보다는 이분들 보시면은 여러 사장님들 보시면은 참 밤샘으로 고생도 하시고 또 그 고민하는 표정들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임대료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섰습니다. 직접 임대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 용인시 등도 최근 착한 건물주에겐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중소학원, PC방 등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단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으셨을 테지만 지난 2주 동안 특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아마 강원 집회 이후에 한 2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도 뭐 손님이 뚝 떨어져서 힘드셨는데 더 힘드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회원분들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2,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급감했었는데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그 신천지 사태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매출액 규모는 피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업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됐을 때 그때는 좀 많이 괜찮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역화폐와 3개월 이내에 쓰게 하고 지역에 쓰게 하고 대형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같은 데를 못 쓰게 하고 골목에 쓰게 하다 보니까 그 2, 30만 원 드는 돈이 그렇게 매출효과가 클 줄은 저희도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클 줄은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 효과는 뭐 한 달 정도 갔습니까? 아니면 좀 더? 2달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여러분께서는 이번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들이 훨씬 높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뭐 정부에서 선별 지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은 큰 의미는 지금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대 200만 원까지 뭐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도움이 좀 되나요? 아니면 물론 여전히 부족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피해가 큰 상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피해가 큰 사람들 더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지원 큰 돈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뭐 한 번에 뭐 임대료를 뭐 보충이 낸다든지 공과금 밀린 걸 좀 낸다든가 또는 급여에 조금 보태 쓴다든가 이러고 말면 매출 증대를 이렇게 소비 효과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역시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클까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크죠.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특히나 적합 금지 명령을 통해 영업조차 하지 못했던 12개 업종 같은 경우는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료 지원 또한 도움은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임대료나 뭐 다른 지원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난 그 총리님과 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여쭤보시길래 전기료나 수도세 또는 뭐 그 공과금들을 그런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감면해주거나 또는 할인을 연장해주거나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임대료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대기업 업종인데요. 그분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화이에 환원하는 공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게임방 같은 경우는 게임 본사의 수익은 늘기 때문에 임대를 보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정부가 좀 적극 권장하거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요청을 했을 때 정세균 총리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지금 선별지원금 정책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도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래 길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이 뚝 끊기면서 뭐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폐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 폐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뭐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드니까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실입니까? 그동안에 꽤 누적돼 왔던 그 피해가 커서 폐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임대료 같은 보존금은 거의 다 이제 까먹은 상태에 있고 폐업을 하려고 해도 원상복귀를 하거나 폐업 비용이 좀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다각적인 방법 중에도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가적으로 대책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 회장님께서는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을 비롯해서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지금 계속해서 학교가 사실상 뭐 문을 닫은 상태. 그렇습니다.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구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무용품 전문하는 업종이 있고요.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용문구, 이제 특히 문방구라고 하죠. 주로 학교 앞에 있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고 늦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등교해서 오기 때문에 또 특히나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위험이 커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문방구 같은 데 들려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나마 적게 오더라도 들려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점 휴업 상태다. 아니 문을 닫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구업종은 특히인데 어려움은 그렇게 큰데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소상공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네. 앞에 문방구들은 지난 지원금을 조금 받았었고 이번에도 4억 이하,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 문구점들은 어느 정도 지원 대상에는 거의 포함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것도 이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지난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2단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단계 조치 완화됨으로 해서 염려도 크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신 걸 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너무 과중돼 있고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민 여러분들 잘 개인 방역에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주의가 세심히 필요하고요. 저희 자영업자들도 매장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 코로나가 더 확장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동안 강화했던 부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영업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분들께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또 뭐 서운하다는 생각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피해가 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뭐 당장 종식되거나 완전히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2.5단계, 2단계로 완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어렵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도 있고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가 확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도 잘된 정책으로 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도 생계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방역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었고요. 끝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선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역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소비에 끊어진 소비를 이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부의 정책은 선별 지원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다시 논란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신 대로 그 어려움이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누락되는 사람 없이 골고루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한두 달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것일 거고요.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다각적인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우리가 소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대책도 이 소비를 어떻게 일어나고 이어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그 소비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있다면 꼭 작은 돈이나마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1차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서 임대료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추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2학기 개강을 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험 장소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1,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학교의 학생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유명 유튜버가 왔다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엉켜 환호성을 지릅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즐깁니다. 마스크를 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가에 유명 유튜버가 방문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교생의 6.5%, 1,3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온 곳입니다.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해산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I was very disappointed, very saddened, and we hope that that never happens again here. 대학 당국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거리두기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10명 이상의 모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A crowd of more than 70 reportedly gathered around the Nelk boys at a local apartment complex in the early morning hours. 미국 대학가는 가을 학기 개강 이후 무분별한 파티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주말 하루 사이에 4만 명 넘게 늘어 6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영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영화 뒤에서 애쓴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영화 안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한 이야기도 관심을 끕니다.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는 눈이 나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또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새 책들이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상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 변화를 실감할 수가 있었죠.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그 전에 특히나 우리 영화계에서 여성 영화인들은 어떤 일들을 겪어왔고 아직도 완전치 않은 환경 속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달려갈지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영화 제작, 또 연출, 촬영, 홍보 분야부터 배우들까지 20명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김군을 만든 감독이 영화에서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5.18 민주화 당시 이름 없이 나섰던 시민군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알려지지는 않은 무수한 이름들을 찾아 나선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기억이 왜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저자는 말합니다. 끝으로 영화 평론가가 풀어내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기생충, 벌새를 포함해서 70여 편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을 했는데요. 영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시대와 인간을 품고 있는 영화에 주목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이미림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적인 우승이었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림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회는 미캘리포니아주 미션 이슬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는데요.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미림은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서 5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이미림은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선수 넬르 코르다와 캐나다 선수 브룩 핸더슨과 함께 공동 1위로 연장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서 이미림은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서 우승했습니다. 상금 4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 우승은 지난해 고진영에 이어서 2년 연속 한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서부 쪽에서 번지고 있는 큰 산불들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네, 현지 시간 12일 모두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잿더미가 된 오리건주 마을의 모습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명, 오리건 주에서는 10명, 워싱턴 주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잿더미 속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4건의 산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도 1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피해 면적은 남한 면적의 5분의 1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기가 도시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오리건 주에서는 1985년 관측 이래 최악의 대기질이 기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제약사 화이자가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엘버트 블라 화이자 대표는 CBS와 인터뷰에서 백신 연말 사용 승인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상 시험에서 질환자가 나와서 시험을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도 3상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고 제주도와 남부 일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전남 남부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5단계였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고 음식점들은 밤 9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가운데는 PC방의 영업만 허용됐고 노래방과 클럽 등은 계속해서 문을 닫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300명이 안 되는 중소형 학원들은 오늘부터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원격 수업은 오는 일요일까지 유지가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지 정부가 오늘 교육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상봉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행방을 감췄었는데 어제 낮 경찰에 붙잡힌 뒤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